인덱스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이 그러면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늘 나오신 이 분을 한번 앞권 시간에 다뤘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진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아주 뚜렷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 모시고 과연 그 선거 후 신정권에서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책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은 대선보다는 좀 다른 이슈가 부동산에 조금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토화제라든지 DSR이라든지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지분형 모기지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선 직전에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때요? 굉장히 움직이고 있고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굉장히 선거에 포커싱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대선 때는 사실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네. 일부는 이제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지금은 사실은 사실 그 부동산 정책은 뭐 별로 중요하게 전혀 공약에도 그렇고 네. 서로 뭐 예를 들면 토론이라든지 이런 데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측면에서 혹은 뭐 다음 정권이 출범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시장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 혹은 네.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요? 되게 괴리가 좀 있고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시장이 크게 다시 오르고 있거든요. 다시라고 하는 거는 지난 3월에 그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다가 네. 엄청난 급등을 딱 맞고는 그랬죠. 그때 이제 서울시하고 이제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재지정하고 확대 지정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굉장히 강한 게다가 그때는 약간 강남의 상급지, 강남 상급지 중심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더 퍼져서 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래요? 있습니다. 그 거래가 없는 거 아니었어요? 저는 거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거래가 3월 달에 그 토지거래 허가 해제가 되고 네. 월 1만 건을 넘었어요. 1만 건이 넘은 엄청 게 터졌죠. 그 코로나 그 유동성 폭발할 때 그 시기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네. 1만 건을 넘었거든요. 그때 1만 건을 팍 터졌는데 토지거래가 지정하고는 완전 거래 절벽으로 간 건 아니고 네.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어요. 4천에서 5천 건 사이 절반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정도면은 거래가 굉장히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1만 건보다는 확 떨어졌는데 지금 계속 더 올라가고 있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짜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지?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오늘 장표 많이 안 갖고 왔는데 요건 갖고 왔는데 이게 주간 이제 그 매매가 지수 이제 이게 약간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주간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그 지표인데 노원구와 강남구를 이제 두 구를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 한 1년 반 정도 뭐 한 2년 정도 봐도 되는데 1년 반 정도는 특히 서울 평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서울시 내에서도 구별로 다르고 혹은 뭐 권역별로 뭐 강남 3구 이렇게 네. 권역별로 다르고 굉장히 큰 차이. 특히 요거를 이제 양극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급지만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그게 현재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작년 말까지 작년 하반기에 좀 주춤했어요. 주춤하다가 여기가 조금씩 올라가는 와중에 그 토지거래 허가 해제되면서 팍 쳤거든요. 네. 엄청나게 튀니까 확대 지정해서 훅 떨어졌죠. 요때는 이제 딱 며칠까지만 허가 안 받아도 팔게 해줄게라고 해서 그때 싸게 거래된 거 팍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어쨌든 나름 뭐 요때보다는 잠잠한 그냥 평범한 흐름이 지속되다가 요때 딱 5월달 오니까 팍팍 올라가잖아요. 지금 요 흐름인데 사실은 부동산원의 매매가 지수가 실시간으로 팍팍 반영된다보다 약간 한 발 늦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요거보다 지금 최근 시장은 조금 더 강하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 그나마 노원구 쪽도 지금 약간 고개를 살짝 들어 올리는 그런 느낌은 딱 나죠. 그래도 이렇게 기존에는 약간 0을 기준으로 봐도 마이너스에서 상당히 이렇게 요 25년 요 토지거래가 해제돼서 팍 텄을 때도 네. 노원구 쪽은 마이너스 막 이랬는데 그나마 약간 올라가는 요게 이제 노도강 요쪽은 좀 더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그나마 은평구나 뭐 서대문구 이런 데 가면은 약간 요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급지에서 조금 중급지 정도로 네. 이렇게 퍼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현상이라고 보세요? 왜냐면 이제 조만간 DSR도 지정될 거고, 근데 금리는 또 인하될 거고, 약간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는 상태. 되게 고민이 많아요. 요새 그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되게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제 집을 못 사시거나 못 갈아타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지금 집을 사야도 되냐? 저는 사실은 근 2년 정도 약간 중간중간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집을 사셔도 된다라고 많이 주장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좀 망설여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지 말라, 절대 안 돼, 이것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사실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정도는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이유는 지금의 수요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지만 어제 금리 인하 했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하 하면서 뭐 0.8% 성장이 0.8% 나오고 많은 그 글로벌 IB들도 우리나라 뭐 0.8%, 0.6%막 이렇게 예상하면서 금리 인하 올해 내에 2번 더 한다. 내년에 또 한다. 이래 갖고 그러면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네. 금리를 앞으로 몇 번이나 인하할 거면은 지금 사야겠구나. 나중에 금리가 떨어져서 집값이 오를 거니까 그런 아까 우려가 선수요를 만들어낸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스트레스 DSR 말씀하셨는데 3단계가 7월부터 네. 시행돼요. 사실은 이걸 꼼꼼하게 계산해 보면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긴 센데 2단계 때 이미 땡겨서 세게 했어요. 네. 예정보다 2단계는 원래 3단계 대비 절반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집값이 좀 올라갔고 세게 했어요. 80%만큼 했고 그래서 2단계 대비 3단계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약간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막 3단계 하면은 대출 못 받아요. 뭐 지금 대출을 받아둬야 돼. 뭐 여보 우리 집 못 산대. 뭐 약간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요. 그러면 네. 사람들이 조급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DSR 시행되기 전에 사야 된다. 이런 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 약간 선수요들이 끌려와서 상반기에 좀 더 몰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도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DSR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시행 시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되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뭔가 좀 사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좀 지금 최근에 좀 부추긴 게 아닌가. 그게 좀 저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은 이분이 네. 7월에도 사실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만 원하는 만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 안 해보고 빨리 받아야겠다. 이렇게 선수요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확률적으로 보면은 네. 민주당 후보가 좀 대선에 승리할 확률이 높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 말고 당선 확률로 보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확률적으로 기대를 생각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에 됐을 적에 네. 기존에는 약간 규제 강화 엄청나게 때려잡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우려했었는데 그 후보가 뭐 믿던 안 믿든 간에 네. 어쨌든 우클릭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것이 합리적인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집값이 오른다. 이런 약간 그 독특한 학습 믿음도 있습니다. 독특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냥 사례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000년대 이후 IMF를 극복한 이후로 집값이 오른 정부가 결국 많이 오른 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물론 글로벌리 분석을 해보면은 그때 글로벌 유동성도 터졌고 글로벌 다른 나라 집값도 올라갔기 때문에 네. 정권 때문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단순하게 보면은 진보 때는 오르고 보수 때는 뭐 이명박 정부나 이럴 때는 내리고 네. 윤석열 정부 때도 조금 오르긴 했지만 막 급등한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렇고 하니까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면은 오른다. 그러면 막 이유를 찾아봐요. 이유를 찾아보면은 합리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금 더 재정 정책을 많이 풀죠. 네. 그러면 돈이 풀리고 그리고 뭐 약간 금리 인하를 좀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많이 한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많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도 정해진 거고 재정 정책도 풀 거고 집값이 올라가겠네. 빨리 사야지. 이런 약간 흐름이 선수요를 좀 땡겨와서 몰리고 현재 시장에서 그런 흐름이 그렇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오르면은 아무래도 그 모든 자산 시장은 또 포머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근데 네. 정부는 이제 신정부가 들어설 거지만 전체적인 이제 우리나라가 모두 다 이제 공감하고 있는 건 가계부채 빨리 늘어나면 안 그쵸. 되고 금리는 인하하지만 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을 통해서 풀리게 될 돈이 부동산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이제 7월부터 DSR 강화까지 그쵸.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시장 반응은 오히려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그 극단적인 아니 뭐 아주 단순한 지표로 보면은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급지가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더 사고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를까봐 나중에 더 오를까봐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걸 수도 있고 네. 오르고 나면 내가 못 살까봐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약간 미리 땡겨 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가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네.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거품이야라고 할 수도 있죠. 거품이야라고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보기에는 요새의 자산 시장은 비트코인이나 금처럼 네. 일단 에셋 파킹을 해두는 게 우선이고 우리나라의 상급지 부동산은 이미 그 정도 시장에 실사용을 넘어서 자산을 킵해두는 내가 돈이 네. 많은데 이 돈을 어디다 넣어둘까? 강남 부동산에 넣어야지. 이것은 실사용 대비해서 좀 더 가격이 높은 건 인정하지만 거품이라고 해도 꺼지지 않는 거품이다. 이런 주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전세가율이 이렇게까지 낮아졌다라는 것은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고 그 아까 선수로 땡겨왔다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계속 이게 흘러가기에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 만약에 진짜 실수요자가 그곳에 살 필요성이 있어서 그쪽에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라면 전세가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비슷한 기울기로 올라요. 네, 근데 전세가는 안 오르고 매매가만 오르고. 그렇죠. 이런 전세가는 뭐 약간 우상향하는 정도고 조금 오르고 매매가는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오르고 이거는 투자적인 느낌. 투자 수요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 수요인데 어차피 그 상급지는 지금 갭 투자라는 걸 못 하잖아요. 토지 거래가 그렇죠. 다 그러니까 거주 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쪽으로 저희는 이제 부동산이 죽으면 안 되죠. 전자산이 이제 국민들의 전자산이 이렇게 다 묶여 있는데 다만 우리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는 그 돈들이 부동산을 너무 쏠리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든 이제 막고 그렇죠. 네.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서게 되는 이 신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그 정책적으로 인위적인 정책으로 컨트롤하는 게 뭐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네. 보고요, 규제적으로. 근데 그나마 그 금융적인 컨트롤을 통해서 그나마 돈이 쏠리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방향성 자체는 일단은 그 돈이 부동산 쪽으로 쓰려는 거 맞겠다라고 특히 이제 그 정부보다도 지금 금융 당국 쪽에서는 네. 금융이나 한국은행, 금감원 이쪽은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일관적인 그런 네,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돈이 쏠리는 건 둘째치고 가계 부채라는 측면에서는 이번 공약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부동산 공약들이 이번에 좀 힘이 없어요. 힘도 없고 그 약간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사실 공약 자체가 좀 부실한 측면이 있고 부동산 측면은 더 그렇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 중에서 좀 공통점이 있어서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준석 후보는 아닌데 그 이재명 후보, 김문수 양 후보가 가장 강한 양 후보가 리츠를 들고 나왔어요. 리츠. 뭐 그걸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후보 내용에 그 공약 내용에 리츠를 들고 나와서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에서 작년 말쯤에 뉴리츠, 한국형 뉴리츠라고 해서 리츠를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리츠 주식을 보유하면서 그 집에도 거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임차료를 월세를 내는데 내 집은 아니지만 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집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약간 한국형 리츠, 약간 새로운 리츠를 개발을 하고 싶다. 뭐 본인 정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제안식으로 했는데 그걸 받은 거라고 딱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거용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양 후보 다 리츠를 해서 리츠를 통한 공급이나 자금 조달을 좀 하는 쪽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리츠라는 어떤 사업자 혹은 LH, SH 쪽이 이제 부채를 끌어오니까 그렇죠. 약간 부채 자체의 어떤 주체가 좀 달라지고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가계부채 계정 자체가 늘어나는 속도는 막 확 줄어들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근데 사실 총부채는 똑같은 거예요. 네. 어쨌든 정부가 지나 누가 가져가냐. 혹은 공기업이 지나 민간 사업자가 지나 똑같은데 네. 가계부채가 쏠림 현상이 좀 심각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돌리겠다라고 해서 리츠를 하고 그다음에 리츠를 하면서 리츠 주식을 소유하면서 월세를 전월세를 살면은 그 이찬영 총재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구조를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잖아요. 전월세를 살면은 네. 집값이 오르면은 약간 소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벼락거지 된다. 남들 집값 다 오르는데. 근데 리츠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집값이 오르면은 리츠 주식도 오르고 거기 배당도 오르니까 네. 그것까지 이제 상대적으로 박탈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약간 리츠를 통한 가계부채랑 뭐 돈 쏠림 이런 것들을 뭐 금융시장 쪽으로 돌리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사실 뭐 냉정하게 보면은 더 많이 쏠릴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적은 지분으로도 적은 돈으로도 이제 집을 또 살 수 있는 그렇죠. 되는 거니까. 리츠에 들어가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만 줄이는 거고 그쵸. 전체 네. 부동산 시장에 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좀 애매할 수 있고 약간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혹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의 그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쨌든 요것을 때려잡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투자할 곳이 사실은 부동산밖에 없었다. 네. 부동산 이해한다.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저 무슨 민주당 지지자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어쨌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니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띄우면 네. 그래서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도 배당 소득을 받아서 월 수입도 내고 주식으로 통해서 내 자산도 이뤄내면은 거기서 이제 자산 효과도 발생해서 소비도 많이 하고 뭐 네.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민주당 후보 쪽에 그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 아니고 주식 정책이 곧 부동산 정책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에 물줄기를 바꿔주겠다. 그렇죠. 이게 이재명. 근데 약간 이상적이라고 보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거는 이제 되게 옛날에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우리나라 성장했을 적에 그렇게 물줄기를 바꿨으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우려되는 거는 주식으로 돈 벌어서 그렇게 해서 주식이 코스피가 3천, 5천 막 이렇게 갔어요. 주식으로 돈 벌어서 그걸로 압구정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맞은편에서는 좀 어떤 식의 그 부동산 정책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방금 말씀해 주신.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은 무슨 그런 투자적인 약간 그런 뭐 자산 철학적인 이런 쪽보다는 네. 사실은 약간 뭐 실망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예측 가능한 수준이었다라고 보는 것은 그냥 뭐 공급을 확대하겠다, 청년을 지원하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요런 그냥 굉장히 뻔한 패키지. 네. 그냥 뻔하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원래 하던 거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 윤석열 후보 당시에 공약하고 비교했는데 상당히 유사합니다. 유사한 네. 거 그대로 갖고 나왔는데 약간 우려 혹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정책들이 대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을 개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 현재의 정부 혹은 대통령이 유지가 되었을 때의 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스탠스나 혹은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었을 적에 그냥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뭔가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싶어도 국회에 막혀서 좀 쉽지 않다거나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김문수 후보 될 경우에는 네. 큰 변화가 국회 때문에 없을 가능성이 좀 있어 생기기 보입니다. 그럼 양쪽을 다 비교해 보더라도 한쪽은 뭔가 멋있어 보이긴 해요. 부동산으로 가는 거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률 높여줄게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얼마나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게 있고 반대편에서는 지금 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집이 주거 공간이 돼야 되다 보니까 공급을 확대할 거고 지금 뭐 규제를 완화해 줄 거고 정말 매번 들어왔던 똑같은 얘기를 해.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것 하나 제가 보기에는 이쪽의 부동산 정책이 좀 더 낫다. 아니면 이쪽의 부동산 정책이 조금 더 낫다. 이런 판단이 안 서거든요. 사실 뭐 더 낫다라고 딱 제가 뭐 평가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냉정히 말하면은 일단 준비 기간이 짧았다는 거는 뭐 네.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냥 원래 생각하고 원래 그 뭐 당 내부에서 얘기 나왔던 거 약간 취합한 느낌. 예, 그러니까 정말 취합한 새로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런 주거 정책은 사실은 크게 보이지 않았고 네. 뭐 그 현실성도 사실은 예를 들면은 뭐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게 양 후보 당연히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뭐 물론 그 공급 방법에 있어서는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공공 네. 분양도 공공이고 그다음에 공공 청년들을 위한 뭐 공공 임대를 많이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고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네. 이런 것들 뭐 화이트 존을 통해서 뭐 용적률을 엄청나게 높여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제초한 이런 것들을 뭐 없애주면은 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돼서 뭐 이런 걸 하겠다. 네. 양쪽으로 공급 확대는 다 하려고 하는데 약간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근데 문제는 지금 공급 확대를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기존 정부에서도 뭐 대통령실 입장은 모르겠지만 국토부나 LH, SH 쪽에서는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3기 신도시조차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지정을 한 건데도 네. 아직도 거의 못했어요. 아주 일부 거의 뭐 시범단지 정도만 분양을 한 정도고 이게 지금 좀 디테일해 보면 계속 밀려서 너무 밀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4기 신도시도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사실상 취하했잖아요. 네. 공약에서 빠졌잖아요. 그거는 3기 신도시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는 서울 핵심지는 땅이 없고 그러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공급을 하는 것은 민간 택지나 그러니까 택지 지구를 개발해서 하는 건데 그럼 네. 일종의 신도시 혹은 택지 지구 개발인데 그게 이제 서울이 아니고 약간 경기도에서 괜찮은 땅이라고 쳐도 요새 그 비용 대비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네. 그것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 지금 못하고 있고 3기 신도시 지금 그나마 분양하고 있는 것은 사전 청약을 해서 네. LH에서 적자 보고 분양하는 거예요. LH에서 사전 청약 때보다 분양가를 원래 본 분양 때 한참 높여야 되는데 네. 그게 국회 때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러니까 LH에서 적자 감수하겠다. 사전 청약 당첨자들에게 피해 안 주게 하겠다. 네. 적자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럼 적자 감수 안 할 때까지 집값이 올라가야지 분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공급이 확대되려면 그 적자를 볼 감수를 한 기업들이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공교롭게도 공급을 확대하려면 집값이 먼저 올라야 돼요. 아. 집 잡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고 싶은데 네. 공교롭게도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소위 말하는 비상급지의 얘기예요. 예를 집값으로 따지면은 신축 분양했을 적에 10억 이하 네. 요쪽에 해당되는 입지의 주택들이 아니면 8억 이하 요 정도의 주택들은 지금의 집값으로는 땅을 사서 땅을 낙찰 받아가지고 네. 공사비 태워가지고 홍보비 태워가지고 집을 짓기에는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네.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고 LH, SH가 공공의 의무를 안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도 부채가 많아요. LH, SH가 그러니까 섣불리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공급을 250만 원 하겠습니다라고 외칠 수는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잠깐만 집값이 올라야 공급이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정도의 입지의 예. 집값은요 지금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결코 높지 않고 네.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높다는 그 가격이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하도 언론에 뭐 강남 3구 그다음에 마용성급의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단지들이 막 몰려가지고 양극화가 발생해서 그런데 양극화의 아래극에 해당되는 곳들이 지금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네. 이거는 공급이 부족한 이게 그렇게 해서 집이 안 지어지면 공급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집값은 그냥 제가 올라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오를 거예요. 공급이 계속 안 되니까 몇 년 이게 지속되면은 네네. 오르면 다시 공급이 되고 이거는 그냥 시장 선순환적인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집값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오를 적에 이제 또 공공에서 좀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공급을 더 해주고 그러면은 약간 수도권 외곽 쪽에 공급이 많아지면은 그나마 서울 안쪽의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게 시나리오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됐을 적에 상급지 집값을 잡는 그런 뭐 정책은 포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못 잡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되게 돼요. 이거는 뭐 공급을 할 수도 상급지에 정부가 드라이브 걸어서 공급할 수 있는 땅은 없거든요. 네. 용산밖에 없어요. 그냥 용산이나 잘하면은 그나마 좀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냥 시장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긴 해요, 사실. 그래. 근데 아무리 그 지역들, 그러니까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들은 당연히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 오르는 것 때문에 그나마 그러니까 사업성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진짜 현실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요즘에 그 초등학생들, 아이들의 학교에 학생들이 몇 명 있는지를 이제 막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옆 동네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거기는 한 학급에 뭐 18명. 근데 한 학년이 3반밖에 안 돼요. 근데 바로 옆 동네는 20명에 과밀, 예. 네, 20명에 한 뭐 10몇 반이 돼요. 이걸 보니까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지만 같은 동네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뭘 여쭤보냐면, 이 낮은 가격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옆에 있는 주거지로 옮겨가서 여기는 계속 안 오르는 거냐. 만약에 계속 안 오르게 될 거면 가격이 올라서 사업성이 나오면 공급이 확대됩니다라는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약간 뭐 신도시냐 구도시냐 요런 요런 차이도 네네.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케이스들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제 뭐 학업 성취도의 차이에 따라서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네네. 물론 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은 약간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뭔가 임대단지, 영구 임대단지 이런 게 섞여 있으면은 거기를 그 나이대의 학생들 자녀들이 있는 가족들이 그 단지 그 학교에 배정되는 단지에 일부러 기피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분당을 보면은 말씀하신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분당일 것 같은데, 분당을 보면은 최근에 폐교를 했어요. 중학교가 있는 곳이. 아예 폐교, 아까 3개 반이라고 하셨는데 한 학년에 1개 반도 몇 명 안 차갖고 이제 폐교를 했는데, 바로 인근의 학교는 과밀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곳은 이제 학군이랑 약간 뭐 임대 비선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결하고는 약간 다르긴 한데, 그리고 그 택지지구를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은 거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군이 좋고 말고를 떠나서 대체적으로는 아이들이 많이 살아요. 네. 대부분 과밀이. 네. 그래서 집값이 조금 어쨌든 사업성이 최소한 나오는 정도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정부에서는 사실은 지금 뭐 가능한 너무 외곽 말고 괜찮은 입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입지에서는 드라이브를 걸어도 돼요. 거기에 애들도 많이 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를 보면은 뭐 위례, 광교 요런 데 거의 다 신도시예요. 신도시는 아이들이 살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거를 제공해 주는 정책은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게 맞겠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택지를 주에서 공급을 하면은 이상적으로는 여기 공급이 되니까 서울의 핵심지에 대한 수요가 분산이 되면서 여기 집값도 좀 낮아지는 현상이 보여요. 왜냐면 서울 중심지의 공급은 어려우니까. 그나마 서울에 붙어 있는 나름 괜찮은 입지에 공급을 하고, 그거를 이제 GTX나 이런 걸로 연결을 시켜주면은 서울 중심에 있는 수요도 분산시켜서 집값이 내려가겠지라는 이 논리인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먹히고 그냥 좋은 신도시를 개발해도 강남만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의 정책이나 어떤 아이디어로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규제나 세금으로 막 때려서 하는 거는 부작용이 많다라는 게 지금까지 많이 드러났으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거 부작용이 많은 거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는 공약에도 없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급 확대라고 하는 게 참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다들 알면서 왜 못하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규 택지는 사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신규 택지를 개발하면서 그쪽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사업성 나오고 개발 이어지고, 이런 식이 그나마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가장 좀 합리적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방법일 것 같네요. 서울 핵심지 같은 데 공급을 확대하려면 결국은 지금 빈 땅이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활성화시키려면은 중간에 어쨌든 그 오래된 아파트들 집값이 먼저 오르고 나중에 공급이 되는 거죠. 일단 지금은 오르고 10년 후에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일단 오르는 그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네. 하려면은 어쨌든 그 중간에 구축이 오르는 그 단계를 인정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도 사실 쉽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주거라고 하는 것이 좀 안정이 돼야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쓰게 되고 또 그 투자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워낙 부동산의 그 자산 수익률 상승을 다른 자산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계속 부동산에만 이렇게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 요것들을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어떤 뭔가 아주 특이한 방법이 생길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좀 물줄기가 좀 이렇게 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와 함께 했고요. 저희 방송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WM 센터, 그 NH투자증권 평촌 WM 센터에서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6월 11일 다다음 주 수요일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투자할 때 어려우신 점 굉장히 많으실 텐데 국내 주식 투자 전략, 이 시대의 채권 투자 전략 이런 것들을 NH투자증권 이혁진 차장과 구혜영 차장이 직접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 번씩 신청하셔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도 오프닝 벨 라이브로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저희는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 중이라면 집중해 주십시오. 현 시점 월가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투자 전략가 탐 리가 지금은 과매도 종목과 섹터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그가 3%의 미국 주식 컨텐츠 서비스 GIN에서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집중할 포인트는 바로 워시드 아웃 상태에 도달한 종목과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좋은 예시죠. 수요일에는 5% 상승, 목요일에는 3.5% 상승, 또 금요일에는 10%까지 급등했죠. 시장 예상보다 큰 서프라이즈입니다. 마레티지도 비슷한데요. 두 종목 모두 워시드 아웃 후 깜짝 반등한 케이스입니다. 테슬라와 마이크레지 외에도 다양한 종목이 저희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JP모건 출신 탐 리, 모건 스탠리 출신 마크 뉴턴, UBS 투자은행 그리고 바클레이즈 출신 타이웡, 뱅크 오브 아메리카 출신 벤하, 댈러스 연은 출신 다니엘 디마티노 등 이 월가를 움직이는 진짜 전문가들의 거침없고 날카로운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유일한 방법 GIN 서비스를 이용하면 뉴스보다 빠르게 시장보다 앞서서 기회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도착할 겁니다. 6월 12일까지 얼리버드 혜택이 제공되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GIN을 시작하세요.